안녕하세요. 민주 이대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만큼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걸 노리는 사람도 많고 이런 와중에 검찰개혁 책임 주체들은 대체 개혁을 위해 뭘 하고 있나 싶잖아요. 이럴 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면 복잡하던 사안이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최근에 매불쇼에서도 아주 빠르게 지나갔고 어제 제 영상에서도 아주 빠르게 지나간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인데요. 이 발언부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도 나올 것 같고 대통령 후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온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지나가는 말을 그냥 하는 분은 아니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정황과 소문과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귀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이 김민석 총리가 왜 이럴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정치인 김민석이라는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해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모든 걸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앞으로 있을 검찰 개혁과 전당대회를 위한 서사 중 가장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라는 거고요. 아마 대부분이 이런 걸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총리로서 성과를 내려 하지 않을까? 왜 검찰 개혁을 소홀히 할까? 왜 당대표를 넘어 대통령까지 꿈을 꾸고 욕심내는 것까진 좋지만 왜 주변 정황들을 보면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일까? 이런 거죠. 일단 이 맥락을 이해하시려면 김민석이라는 사람의 서사를 간단하게라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정치 입문 이전부터 현재까지 엘리트 코스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선 대학 시절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맡으면서 1980년대 학생운동의 대표적 인사 중 하나였고요.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수감 생활을 하기도 하고 1987년 대선 국면에선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운동권 정치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제도권 정치 입문은 1990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 동교동계와 강하게 결합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겹치는 게 많은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선거 도전이 1992년 14대 총선이었습니다. 이때 출마했던 지역구가 서울 영등포 을이었습니다. 물론 낙선하긴 했지만 존재감을 키우는 건 확실했습니다. 이 덕에 1996년 15대 총선에서 영등포 을에 당선됐고 이때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그 뒤로 16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고 같은 해에 김대중 새천년 민주당 총재 비서실 비서실장도 맡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며 말 그대로 탄탄대로 서사를 써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02년에 이게 한풀 꺾입니다. 재선 의원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했고요. 같은 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국면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쪽에 서면서 이때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배신자, 철새와 같은 낙인이 찍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한겨레 20일 기사에서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재협상 도중 김민석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이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터집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됐고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받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2010년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면서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낭인이라 부르는 근거이기도 한 유학과 공부기간이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정계에 복귀하기 시작한 건 2015년입니다. 이 당시 원외 정당이었던 민주당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2016년 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성사시켰는데 이 당시 당대표가 현재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최근 영등포 을에 당선되면서 정계 복귀를 한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정계에 복귀한 건 2015년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계 복귀와 국회 입성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 건 언제냐? 2020년 21대 총선에서 영등포 을에 당선되면서 18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보건복지위원장, 전략기획 자문위원장,
정책위의장 이런 걸 맡았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당선이 됩니다. 그 뒤로 최고위원도 지내고 총리까지 되게 된 건데 이 서사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그럼 대체 왜 지금은 이상한 정황들이 계속 보이는 거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는데 지금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 이게 저는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서울대에 입학해서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학생회장과 총연합 의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발탁해서 최연소 국회의원도 됐었고 그 뒤에 공백이 있긴 했지만 최고위원까지도 했고 지금은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선 총리 이후 당대표를 하고 당대표를 하면서 대선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대선까지 출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선 나는 총리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 단계를 거쳤고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총리 일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총리 일을 하면서도 다음도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이현주와 강두구를 비롯한 뉴이재명 세력들은 왜 그러는 거냐?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싱크탱크까지 만든다고 하잖아요. 총리실 해명도 잘 보면 김민석 총리 주도로 만든 적 없다고 했지 강두구를 비롯한 자칭 친명들이 만든 적 없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애초에 기사 내용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이 사람들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쭉 해보면 뉴이재명 이용 세력을 자처하거나 여기에 붙어있는 스피커들의 공통점만 파악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뉴이재명 이용 세력들 정청래 대표를 비난하면서 김민석 총리 쪽에 붙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1등 정치인이 없습니다. 이현주는 당정만 7번을 옮겨 다녔고요. 강득구는 누구보다도 인지도가 없습니다. 황명선도 마찬가지고요. 전북지사 경선을 불복한 안호영이나 김관영도 똑같죠. 이쪽에 붙은 스피커들도 보면 굳이 뭐 누구라고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1등 스피커가 없죠. 즉 이 사람들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애초에 본인들 역량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현재의 민주당 당원들한테 마음을 얻기엔 너무 선을 넘어버렸고 결국 남은 건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서 그 권력에 붙으면 그게 자신들의 자산이자 커리어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검찰개혁 이슈와도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 이슈도 굉장히 소홀합니다. 저는 이거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직 당원주권 정당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연 확장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당원주권 정당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1인 1표제가 정착한 게 올해 2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된 거고요. 지방선거 경선에 적용됐다 해도 원래부터 지방선거는 이렇게 이슈가 되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가 유독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거고요. 이 선거가 관심을 많이 받는다 해도 경선에서 실제로 뛰어본 사람들이나 1인 1표제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거지 최고위원이나 전당대회, 총선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1인 1표제의 위력을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권리당원의 영향력보다 대의원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당장 이현주나 김용남만 봐도 당적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긴 했어도 정치판에 있던 세월만 얼마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의원 중심의 영향력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당원 무서운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중요도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문조털레 이후 공격으로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선 1인 1표제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리고 이걸 정착시킨 정청래라는 인간도 얼마나 싫겠냐 이겁니다. 여기에 1인 1표제의 효능감을 증명해주는 여론조사 꽃도 얼마나 미울까요? 여론조사 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뉴이재명 이용 세력들의 모든 모순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청래 대표를 그렇게 비난해도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이 77%가 넘어가고 있고요. 조국혁신당 합당도 이현주는 국힘당 응답까지 포함된 걸 가지고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고 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합당 여론이 더 높다는 것도 여론조사 꽃이 증명했습니다. 아마 이 그래프 처음 보시는 분 많을 텐데요. 결국 중요한 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의 여론일 거잖아요. 이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무려 70.2%가 합당에 찬성했고요. 조국혁신당 지지층도 79.4%나 합당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주는 국힘당 응답까지 포함된 걸 가지고 합당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고 했다고요. 제가 왜 이현주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선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드는 정청래와 이 장애물이 만들어진 것은 타당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여론조사 꽃이 얼마나 싫겠냐 이거죠. 또 다른 하나는 외연 확장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외연 확장을 하는 것과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외연 확장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대통령이 나란 일을 위해서 보수 진영 인사를 필요에 따라 갖다 쓰는 건 말 그대로 일하라고 부리는 거잖아요. 이건 개파나 이런 거 상관없이 목적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외연 확장은 개파와 세력화를 위한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현주가 항상 언급하는 중도 확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냐 이거죠. 당장 민주진영에서조차 지지율을 못 얻고 있는 사람이 중도층이 중요하다고 떠든다? 설득력이 있나요? 검찰개혁도 외연 확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보는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건 결국 보수 쪽이잖아요. 이걸 약간 타협하듯 가면 보수 쪽을 흡수하거나 나중에 자기네들이 정당을 만들고 세력화를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당원주권 정당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과 외연 확장의 취지와 방향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게 결합돼서 나타나는 일종의 이상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에서 정치하려면 당원주권 정당의 무서움부터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런 B급 정치인들이 이상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일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산증인이 이현주잖아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죄다 어떻게 됐죠?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마이크 타이슨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